도현 씨 뭐 하는 거예요? 왜 미경이 손을 잡고? 미안, 선영아. 너 앞에서 말하려니 속이 다 시원하다. 사실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너가 가진 게 필요했어. 사랑이 뭔지 아냐?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는 게 사랑이지. 넌 그냥 바보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짓밟아?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려? 너가 가진 땅, 보상금, 모든 게 이제 우리 거야. 넌 이제 혼자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건 꿈일 거야, 꿈일 거라고. 선영이 소리쳤다. 과연 신랑 도현과 절친 미경의 사기 행각은 이대로 성공했을까요? 1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사기 행각이 계획대로만 되었다면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단 몇 초도 지루할 틈이 없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김선영은 거울 앞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35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베일을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시며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우리 선영이도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엄마는 정말 기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이 이제까지 일만 하며 살아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선영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평생 고생만 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사일로 등 굽혀가며 선영을 키워주셨는데 선영은 회사 일에만 매달려 결혼도 늦어지고 부모님 걱정만 끼쳐드렸거든요. 아버지께서 드레스룸에 들어오시더니 선영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도연이가 선영이를 정말 아껴주는 게 보여서 마음이 놓인다. 사위 될 사람이 그렇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버지의 칭찬을 들으니 선영의 마음이 더욱 뿌듯해졌습니다. 박도연은 정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무엇보다 선영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 같았어요. 프러포즈할 때도 선영 씨 부모님께 평생 효도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도연을 무척 좋아하셨죠. 선영아, 절친들이 왔대.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장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단짝 친구였습니다. 미경은 선영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고 있었는데 선영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선영아, 정말 예쁘다. 도연 오빠가 선영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다 보여. 미경이 선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선영이 결혼하는 날만 기다렸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선영은 미경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온 친구였으니까요. 미경은 선영이 도연을 만나기 전부터 쭉 연애 상담을 해주었고 도연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미경이 정말 좋은 사람 같다며 응원해 주었거든요. 웨딩홀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영은 거울에 비치는 아름다운 신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35까지 혼자 살면서 결혼은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 부모님께서도 선영이 복이 터졌다며 기뻐하셨고 친척 어른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함도 있었어요. 도연이가 요즘 들어 조금 이상했거든요.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는 일이 많아졌어요. 물어보면 회사 일이야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마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야. 선영은 스스로를 달래며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은 결혼 앞두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도연도 그런 거겠죠.
웨딩홀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벌써 많이 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인분들, 회사 동료들, 학창시절 친구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선영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으며 제단 앞에 서 있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어요. 긴장 때문일까요? 주례사가 막 끝나고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도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도연도 선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기쁨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이제 신랑 신부께서 키스를 나누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웨딩홀 안이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축하의 박수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도연은 선영을 바라보지도 않고 어딘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영이 도연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하객석 한쪽에 앉아 있는 미경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선영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왠지 이상했어요. 평소에 보던 따뜻하고 친근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가슴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시선이 자꾸 미경에게 머물러 있었고 미경도 마치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선영은 그런 생각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은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주례사가 마지막 멘트를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도연이 선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선영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웨딩 부케가 바닥에 떨어지며 꽃잎들이 흩어졌습니다. 도현 씨, 어디 가세요? 뭐 하는 거예요? 선영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객석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웨딩홀 안의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연이 하객석으로 달려가더니 미경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것이었어요. 미경은 전혀 놀라지 않고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웨딩홀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진사도 카메라를 들고 있는 채로 멍하니 서 있었고 비디오 촬영 기사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 미경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배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거든요. 그래, 미경아. 이제 끝이야. 도연이 미경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웨딩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신랑이 다른 여자랑? 저 여자는 누구야?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연 씨, 미경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영이 드레스 자락을 들고 제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계단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선영은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과 미경은 이미 웨딩홀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말이에요.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찍기 시작했어요.
선영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게 무슨 짓이야? 선영아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저놈들이 내 딸을 어떻게 하며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미경이 출구에서 잠깐 멈춰서더니 선영 쪽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미안, 선영아. 사실 난 내가 가진 게 필요했어. 미경의 얼굴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미경은 선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고마워, 선영아. 덕분에 모든 게 완벽했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선영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선영은 미경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게 필요했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미경아, 너 지금 뭔 소리야? 장난해? 선영이 다시 소리쳤지만 미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도연과 함께 웨딩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웨딩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서로 묻고 있었고 곳곳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신랑이 도망쳤다고? 저 여자는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영의 회사 동료들이 황급히 선영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선영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는데 단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친척 어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우리 선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께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하시며 가슴을 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고 내 딸 하시며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아버지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하시며 여보, 정신 차려, 여보 하고 소리치셨지만 어머니는 이미 정신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누군가 소리쳤고 웨딩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영은 쓰러진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엄마, 정신 차리세요 하며 불렀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내 딸을 어디서 감히, 저놈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지만 정작 화낼 대상은 이미 사라져버린 후였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멍하니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신부였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고 조롱당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실어가는 동안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어요. 선영은 여전히 더러워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그 손이 이렇게 무력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사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었고 혈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서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서 그 창백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 동료들의 안부 전화였어요. 선영아, 괜찮아? 우리가 병원으로 갈게. 하지만 점점 다른 종류의 전화들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KBS 지역 방송국입니다. 오늘 웨딩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짧게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기자라는 사람이 정중하지만 끈질기게 물어봤어요. 선영은 지금은 곤란합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방송국, 신문사, 인터넷 매체까지 연달아 걸려왔습니다. 결혼식장 충격 사건의 당사자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랑 도주 사건, 진실은 무엇입니까? 독점 인터뷰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말들이 쏟아졌어요. 선영은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로비로 내려가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 텔레비전에서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선영의 웨딩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오후 시내 한 웨딩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 진행 중 신랑이 갑자기 제단을 떠나 신부의 절친한 친구와 함께 식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선영의 귀에는 칼날처럼 들렸어요. 화면에는 웨딩홀에서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미경의 손을 잡고 달아나는 모습, 선영이 드레스를 입고 망연자실해하는 모습,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하는 아버지의 모습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선영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방금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안 됐네. 어떻게 저런 일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선영의 귀에 들렸어요. 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로 도망치듯 올라갔지만 거기서도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신문 여러 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전국지까지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충격. 결혼식장서 신랑 도주 신부 친구와 손잡고 사라진 신랑 하객들 경악, 가족들 실신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 내용도 자세했어요. 웨딩홀 이름, 선영의 나이, 직업까지 모두 나와 있었고 심지어 신랑과 도주한 여성은 신부의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누가 언론에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준 건지 의문이었어요. 선영아.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구나.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할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인터넷도 난리였습니다. 선영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웨딩홀 도주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었고 관련 기사들이 수십 개씩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들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신부가 너무 불쌍하다 같은 동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유가 있을 거다. 신부에게 문제가 있었나? 그 같은 악성 댓글들도 많았어요. 선영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폰을 덮어버렸습니다. 친척들의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위로보다는 걱정과 원망의 목소리가 더 많았어요. 큰아버지가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선영아, 이번 일로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삼촌도 비슷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결과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망신을 당할 줄이야. 친척들이 모두 고개를 못 들겠다. 삼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고모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선영아, 나이도 이제 35인데 이런 일까지 겪고 앞으로 누가 너를 받아주겠니? 정말 어쩌려고 그래? 고모의 말을 들으니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신 것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눈을 뜨시자마자 선영아,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연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딸을 이런 꼴로 만들어서 어머니가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니 선영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일주일 후 선영은 혼자서 그 웨딩홀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꽃과 리본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던 곳이 이제는 텅 비어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어요. 의자들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제단에는 아무런 장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제단 앞에 서서 며칠 전에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이 미경의 손을 잡고 달아난 순간 미경이 차갑게 웃으며 내가 가진 게 필요했어라고 말했던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사랑이라고,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선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슬프고 억울하기만 했는데 이 빈 웨딩홀에 서니까 다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분노였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웨딩드레스 일부를 꺼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고도 행복할 줄 알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빈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웨딩홀에서 돌아온 선영은 도현과 함께 살려고 준비했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사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도연의 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선영은 그 짐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정리해야겠네. 선영은 한숨을 쉬며 도연이 가져온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책, 개인용품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박스를 열었을 때 선영의 눈에 이상한 서류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중요 서류라고 도연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선영은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선영이 사는 동네, 정확히는 선영 집 근처 땅들의 소유권 현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왜 도연이가 우리 동네 땅 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조사했을까? 서류를 더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영 아버지 명의로 된 땅들의 위치와 면적, 그리고 예상 시세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빨간 글씨로 표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이라고?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선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사짓는 땅과 집 주변 땅들이 재개발 대상이라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다음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연과 미경의 이름이 함께 적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거예요.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업체였는데 설립일이 선영이 도연을 만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설마. 선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연이 자신에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이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이 재개발 지역 토지 매입 및 중개였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봤을 때 선영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영 아버지의 개인정보가 자세히 적힌 신용조회서였어요. 언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재산 현황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계좌번호까지. 선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은행에 얼마씩 예금되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서류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도현과 미경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출력한 것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선영과 결혼 발표를 한 직후부터의 대화들이었습니다. 미경, 선영이 아버지 재산 확인됐어. 생각보다 많네. 도현 재개발 소식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완벽해. 미경, 결혼식 날까지만 기다리면 돼. 서류 준비 다 끝났어. 선영은 그 문자들을 읽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자신과의 만남, 연애, 결혼 약속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미경, 선영이가 결혼하면 자동으로 재산 상속자가 되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도연, 그래. 일단 결혼식까지는 완벽하게 연기하자. 그 다음엔 이혼하고 재산 분할받으면 끝이야. 선영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결혼식에서 도망친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계획이 틀어진 걸까요? 더 읽어보니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도연, 계획 변경이야. 결혼식에서 바로 떠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 미경, 왜? 위험하지 않아? 도연, 재개발 소식이 곧 공개될 예정이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미경, 알겠어. 그럼 결혼식 당일에 모든 걸 끝내자. 어차피 서류는 다 준비됐으니까. 도현, 선영이 아버지 인감 도장도 확보했고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도 준비 완료야. 선영은 그 문자를 읽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어떻게 구했다는 건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자 내용을 보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 아버지 명의의 토지들을 도연과 미경이 설립한 회사 이름으로 이전하는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아버지의 서명란에는 이미 사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아버지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영은 그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계약 날짜가 결혼식 다음 날로 되어 있었어요. 만약 결혼식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바로 다음 날 이 계약이 진행되었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계약 조건도 말이 안 됐어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땅을 넘기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는 재개발 보상금 100억 원 예상이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100억? 선영은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땅들이 재개발되면 보상금만 100억 원이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도현과 미경은 그 땅을 헐값에 사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혹시 재개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재개발? 무슨 재개발?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혹시 잃어버리신 적은? 인감도장? 집에 잘 보관해두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선영은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인감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연들이 가지고 있는 건 위조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도장으로 몰래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걸까요? 선영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도현과 미경의 대화를 보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고 결혼식만 끝나면 바로 계획을 실행할 예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럼 결혼식에서 도망친 이유가 뭐지? 선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결혼을 하고 나서 재산을 빼앗은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일 텐데 왜 갑자기 도망을 쳤을까요? 답은 마지막 문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경 급하게 떠나야 할 것 같아. 선영이가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도현 정말 어떻게 알았을까? 미경 확실하지는 않지만 위험해. 계획 변경하자. 선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혼식 직전에 자신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을 미경이 눈치챘고 그래서 급하게 계획을 바꾼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서류는 준비되어 있었고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발견한 서류들을 들고 급히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마당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고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둡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영이 서류를 내밀자 아버지는 천천히 그것들을 받아보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는데 점점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 현황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를 보실 때는 손까지 떨리고 계셨어요.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선영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도현과 미경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땅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까지. 아버지는 서류를 보시면서 점점 안색이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100억이라고?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내가 평생 농사지은 이 땅이 그렇게 비싼 땅이었단 말이냐?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땅의 진짜 가치를 그제야 알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는 토지 이전 계약서를 보시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서명, 이게 정말 내 서명이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언제 이런 서류에 서명하신 적이 있어요? 선영이 급히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손글씨였고 서명도 평소 아버지가 쓰시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야 하시더니 뒤로 쓰러지셨어요. 선영이 급히 부축해드렸지만 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선영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급히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아버지를 들것에 실으며 혈압이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선영은 구급차에 함께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키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선영은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 되신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선영은 아버지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간병실 문이 열리더니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경이었어요. 미경은 마치 병문안을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니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선영아,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네. 미경의 목소리는 전혀 걱정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올 줄 몰랐지? 미경이 선영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미경아, 너 여기 왜 왔어? 뻔뻔하게 어떡해. 선영이 화를 내려고 했지만 미경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 선영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미경은 의자를 가져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선영아, 너 도연이 짐을 뒤진 모양이네. 그래서 모든 걸 알게 된 거지. 미경의 말에 선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놀라지 마.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미경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 내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토지가 이미 우리 회사 이름으로 넘어와 있어. 선영은 그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모든 땅이 도현과 미경의 회사로 이전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대단한 이유야. 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이미 모든 서류 처리는 끝났거든. 참 타이밍이 좋았지? 미경의 말에서 전혀 미안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선영이 말하려고 했지만 미경이 다시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스스로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지. 미경은 더욱 잔인한 말을 계속했어요. 선영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너희 가족이 가진 모든 것은 이제 우리 거야. 집도 땅도 심지어 내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까지 모두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우리 가족 평생의 재산이야. 선영이 소리쳤지만 미경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내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서류들이니까. 미경은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가더니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선영아, 넌 이제 혼자야.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집도 없어.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남아있지? 뭐가 더 남았다는 거야?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돌아서서 차갑게 웃었어요. 내 목숨 말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 목숨도. 미경의 말에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간단해. 우리에게 남은 걸 다 넘겨. 아니면 너희 아버지가 이 병원에서 무사히 나가실 수 있을지 보장 못해. 미경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선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협박? 아니야. 그냥 현실을 알려주는 거야. 내 아버지 같은 연세에 뇌출혈을 일으키시면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미경은 아버지 침대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어요. 특히 병원에서는 실수가 자주 일어나지. 약물 과다 투여라든지 의료진의 부주의라든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 선영은 미경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협박이었어요. 미경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이렇게까지라니. 우리는 그냥 사업을 하는 거야. 미경은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선영아, 내일까지 생각해봐. 순순히 협조하면 내 아버지도 무사하고 너도 조금이라도 남은 걸 가질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우리를 거스르면. 미경은 말을 끝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선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심지어 아버지의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경이 떠난 후 선영은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차가운 분노였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선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경과 도연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해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였어요. 그 허점을 찾아서 반격해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대학교 때 같은 과였던 이민준 오빠가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준 오빠, 저 선영이에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뉴스를 통해 선영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선영아, 뉴스 봤어. 정말 큰일 당했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말해봐.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선영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영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발견한 모든 서류들을 보여주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준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결혼 사기에 재산 편취, 그리고 문서 위조까지. 민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들이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야. 이걸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어떤 증거요? 선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도현과 미경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 그리고 아버님이 속아서 서명하셨다는 증거. 가능하다면 그들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 선영은 생각해봤습니다. 녹음 파일이라.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오빠, 제가 미경을 다시 만나서 대화를 녹음하면 어떨까요? 미경이 어제 병원에 와서 협박했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다면 내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그리고 녹음기도 몸에 여러 개 착용해야 해. 그날 오후 선영은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어제 내가 한 말 생각해봤어. 만나서 이야기하자. 미경은 예상했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래, 현명한 판단이야. 카페에서 만나자. 선영은 민준이 준비해준 초소형 녹음기를 옷 안쪽에 숨기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선영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었습니다. 미경은 이미 카페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와. 좋은 결정했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미경아,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와 도현이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던 거야? 나를 언제부터 속인 거야? 선영은 일부러 상처받은 친구처럼 연기했어요.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계획했어. 우리 동네 재개발 소식을 먼저 알게 되었거든. 그때 내 아버지 땅이 얼마나 비싸질지 계산해봤지. 1년 전부터? 선영은 충격받은 척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유도했습니다. 그럼 나와 도연의 만남도? 물론이지.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낸 만남이야. 도연이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한 달 동안 기다렸거든. 미경은 계속해서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미리 다 알고 있었어. 부모님 효도하려는 마음도
결혼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모든 걸 이용했지. 너무 쉬웠어. 선영은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도연이가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도 다 거짓말이야. 심지어 프러포즈할 때 했던 말들도 우리가 미리 준비한 대본이었어. 미경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인감도장도 우리가 몰래 복제한 거야. 도연이가 내 집에 놀러 갔을 때 잠깐 가져와서 위조한 다음 다시 갖다 놨지. 너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위조 인감으로 서류를 만든 거야? 선영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그게 불법 아니야?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불법이긴 하지만 누가 알겠어? 이미 모든 서류는 법원에 등록됐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야. 그때 미경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선영아, 사실 내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우리 계획의 일부였어. 우리가 일부러 충격적인 서류를 보여드린 거야. 건강하지 못한 분이 그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일부러 쓰러뜨렸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너희가 아버지를 일부러? 맞아.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걸 가져올 수 있으니까. 미경은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영아, 이거 봐. 재개발 보상금 계약서야. 내 아버지 땅에 대한 보상금이 정확히 100억 원이야. 이미 계약도 완료된 상태고. 선영은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억? 정말이야?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겠지? 이 보상금까지 모든 게 우리 계산 안에 있었어. 하지만 미경이 보여준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상금 수령자가 도현과 미경의 회사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미경아, 이 계약서 수령자가 다른 사람 이름인데?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건 우리 대표 이름이야.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선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대표? 너희가 대표 아니야? 이 이름은 누구야? 미경은 잠시 말을 멈춤거리더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선영은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약서를 더 자세히 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계약 날짜가 도현과 미경이 땅을 가져온 날짜보다 훨씬 전이었던 거예요. 미경아, 이 계약 날짜가 이상한데? 너희가 땅을 가져오기도 전에 보상금 계약이 이미 되어 있네. 미경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선영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너희도 누군가에게 속은 거 아니야? 그 순간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영은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게 배신이었다면 이제는 그 배신을 무기로 삼겠어.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민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 결혼, 재산 편취, 문서 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도연과 미경을 고발한 거예요. 선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고석에 앉아 있는 도현과 미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도현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경도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무죄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선영을 보더니 도현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판사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피고들을 바라봤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 사기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가족의 재산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항변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 문제가 우연히 얽히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은 아닙니다. 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판사님. 저는 단지 친구였을 뿐이고 도연 씨와 선영 씨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도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였을 뿐입니다. 선영은 그들의 뻔뻔함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였거든요. 민준 변호사가 일어나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피고인들이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민준이 도연과 미경의 문자 메시지 내역을 법정에 제출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경 선영이 아버지 재산 확인됐어. 생각보다 많네. 도연 재개발 소식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완벽해. 문자 내용들이 하나씩 공개되자 법정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농담이었습니다.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장난스러운 메시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민주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서류입니다. 설립일이 피해자와의 만남 한 달 전이며 주요 사업 내용이 재개발 지역 토지 매입입니다. 선영도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피고인들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1년간의 연애도 결혼 약속도 모든 게 저희 가족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선영이 미경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법정에 미경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계획했어. 우리 동네 재개발 소식을 먼저 알게 되었거든. 그때 내 아버지 땅이 얼마나 비싸질지 계산해봤지.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법정에 공개된 거예요. 도연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낸 만남이야. 도연이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한 달 동안 기다렸거든. 내 아버지 인감 도장도 우리가 몰래 복제한 거야. 녹음이 계속 재생되자 법정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선영아, 사실 내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우리 계획의 일부였어. 우리가 일부러 충격적인 서류를 보여드린 거야. 그 순간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건 조작된 녹음입니다. 미경이 혼자서 한 말이에요. 도연이 갑자기 미경을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경도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모든 계획을 세웠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질서를 유지하라고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용히 하십시오. 증거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준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인감도장과 진짜 인감도장의 감정 결과입니다.
전문기관에서 위조임을 확인했습니다. 감정서가 공개되자 도현과 미경의 마지막 방어막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의 범행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경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용당한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도현이 세웠어요. 저는 그저 따라한 것뿐입니다. 미경이 도현을 완전히 배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현이 저에게 선영이를 이용하자고 제안했어요. 재개발 정보도 도현이 먼저 알아온 거고, 인감도장 위조도 도현이 한 일입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계획한 거잖아. 하지만 미경은 이미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마음뿐이었어요.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도현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것뿐이에요. 미경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증거를 보시면 두 피고인 모두 공범임이 명확합니다. 미경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계획 수립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민준도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미경이 재개발 정보를 먼저 입수한 경위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그녀가 구청 공무원과 개인적 관계를 통해 비공개 정보를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사기 결혼, 재산 편취, 문서 위조, 협박,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현과 미경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서로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도현은 징역 5년, 피고인 장미경은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선영은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어요. 도현과 미경은 법정 구속되었고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재산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선영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현과 미경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그 모습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선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선영아. 이제 모든 재산도 되찾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마워요, 오빠. 오빠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법원 앞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과 친척분들이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선영을 원망했던 분들이 이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미안하다. 삼촌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내가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너만 탓했구나. 정말 죄송하다. 다른 친척분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삼촌. 저도 이해해요.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선영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고모도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다. 정말 대단해. 고모의 말을 들으니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영이 제일 먼저 간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회복 중이셨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께서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어요. 많이 좋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선영이 달려가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아버지는 선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영은 아버지께 판결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도현과 미경이 감옥에 갔다는 것,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았다는 것, 그리고 손해배상금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까지. 아버지는 놀라워하시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선영아, 이제는 제가 우리 집을 지켜낼게요. 선영이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부모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지켜드릴 차례예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선영아, 엄마가 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선영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며칠 후 부모님께서 모두 퇴원하시고 선영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모인 가족의 저녁 식사는 정말 따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런 평범한 행복을 그리워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00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선영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건강을 위해 좋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려고 했어요. 6개월 후 선영은 부모님의 땅 일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싹 카페라는 이름이었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거든요. 카페는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카페 오픈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동네 어른들, 친척분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민준 변호사까지 모든 사람들이 선영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멋진 카페네요. 단골이 된 마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곳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더욱 따뜻해진 것 같아요. 선영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선영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육아에 지친 젊은 엄마들, 학교 끝나고 간식을 먹으러 오는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선영에게는 소중한 손님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 온 할아버지가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며 몇 시간씩 앉아 계시기도 했어요. 선영은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었어요. 부모님도 가끔 카페에 오셔서 손님들과 인사하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자랑하시곤 했고, 어머니는 직접 만든 전통차를 가져와 손님들께 대접하시기도 했어요. 1년이 지나고 선영은 카페 한쪽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자 어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 상담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정말 보기 좋다. 민준이 카페에 놀러와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인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오빠.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어느 저녁 선영은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1년 전 그 끔찍했던 결혼식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현과 미경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구나. 선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나는 더 강해졌어. 더 행복해졌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지. 카페 테이블 위에는 그날 오후에 온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미경이 보낸 편지였어요. 사과의 내용이었지만 선영은 그것을 읽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했고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선영은 편지를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전통차 교실이 있는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선영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구나. 선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선영이 들어가자 어서 와, 선영아. 오늘 카페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좋았어요, 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세 가족이 함께 앉아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선영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진짜 행복한 일상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싸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들기 전 선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나는 살아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